걔 아무도 없느냐? 이 안수겸이가 왔다는데 왜 이리 사방이 고요하냔 말이다. 술을 가져오너라. 내 가슴에 붙은 불을 꺼야겠으니 어서 독한 놈으로 가져오란 말이다. 이 고약한 놈들아, 주인이 왔는데 어찌 그리 숨어 있느냐? 해 저문 저작거리 귀퉁이, 누덕누덕 기운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한 사내가 비틀거립니다. 한때는 한양 땅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던 안친사 대개 금지옥엽 외아들 안수겸 도련님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선비의 기계를 상징하는 붓이 아니라 때 묻은 술병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고결한 시 구절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저주와 비틀린 웃음소리뿐입니다. 도련님, 수겸 도련님, 제발 이러지 마셔요. 날이 차니 어서 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습니까? 제발 제 손을 잡으셔요.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집안의 마지막 여종, 향이입니다. 향이는 남들의 따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수겸의 구겨진 소매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인사불성이 된 수겸은 향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오늘 사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빌며 안수겸 도련님의 가문이 어쩌다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수겸 도련님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슬픈 내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 그날 밤을 향이는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합니다. 유난히도 달이 밝아 담장 너머의 그림자까지 선명했던 그 밤, 안친사 댁의 평화는 무참히 깨졌습니다. 안수겸 도련님의 아버님이신 안윤수 진사. 어른은 조정의 간신들이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증거를 모아 상소를 올리셨지요. 하지만 정의는 힘이 없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안진사 어른에게 대역죄라는 가당치도 않은 누명을 씌워 멸문지화를 명했습니다. 역적 안윤수를 체포하고 그 가솔은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척살하라. 갑자기 들이닥친 수십 명의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집안을 유린했습니다. 도련님 안수겸은 서재에서 다음 달에 있을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글을 읽던 중이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놀라 문을 열었을 때 이미 마당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안수겸의 아버지 안진사는 포박된 채 무릎이 꺾여 계셨고 그의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아버님의 앞을 가로막고 계셨습니다. 포졸들이 서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평소 과묵하던 늙은 집사가 도련님 안수겸의 팔을 낚아채 뒷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집사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저들이 역적이라며 씨를 말리려 합니다. 어서 이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집사가 가리킨 곳은 구석진 곳에 놓인 커다란 쌀 뒤주였습니다. 수겸 도련님은 영문도 모른 채 뒤주 속으로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나무 상자 안에서 수겸은 숨을 죽였습니다. 나무 틈새로 보이는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포졸들의 칼날이 번뜩일 때마다 평생을 함께했던 종들이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아들아,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서 억울함을 씻어다오. 멀리서 들려오는 아버님의 마지막 외침이 수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수겸은 뒤주 안에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느라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들킨다면 안씨 가문의 대는 영원히 끊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향이가 나섰습니다. 향이는 도련님의 방에 들어가 도련님이 평소 즐겨 입던 옥색 겉옷을 걸치고 뒷담을 넘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체구가 비슷한 누군가 도망치는 것을 본 포졸들은 저기 역적의 아들이 도망친다. 잡아라 라며 향이의 뒤를 쫓았습니다. 향이가 목숨을 걸고 유인책이 되어준 덕분에 도련님 수겸은 뒤주 속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새벽녘 모든 불길이 잦아들고 약탈과 사륙이 끝난 뒤에야 수겸은 뒤주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집안은 처참했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압송되어 가셨고 어머니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 비녀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신 뒤였습니다. 수겸은 어머니의 차가운 시신 앞에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집사는 수겸에게 아버님의 마지막 유품인 낡은 부탄 자루를 쥐어주며 산속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수겸은 산길을 헤매다 이쓰러져가는 오두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며칠 뒤 모진 고초를 겪고 살아남은 향이가 피투성이가 된 발로 수겸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것은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수겸 도련님은 아버님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과 정직하게 살아도 멸문지화를 당하는 세상에 대한 환멸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글을 읽어 무엇하겠느냐. 아버님처럼 올곧게 살아도 돌아오는 건 죽음뿐인데 이까지 붓 따위가 세상을 어찌 바꾼단 말이냐. 정의는 죽었다, 향이야. 수겸은 아버님이 물려주신 붓을 꺾으려다 차마 그러지 못하고 술병을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수겸은 안수겸이라는 이름 석자를 스스로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저작거리에 나가 독한 술을 마시고 세상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술 기운이 아니면 부모님의 비명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향이는 그런 도련님을 묵묵히 지켜냈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산나물을 캐다 팔아 도련님의 술값을 마련했습니다. 도련님이 길바닥에 쓰러져 차라리 나를 죽여라. 역적의 자식이 살아 무엇하냐 라고 소리칠 때마다 향이는 도련님을 업고 오두막으로 향하며 속으로 수천 번을 다짐했습니다. 도련님의 그 맑았던 눈빛을 제가 기억합니다. 대감마님께서 남겨주신 그 이름의 무게를 제가 지켜낼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버렸을지 몰라도 저는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향이는 술 취해 잠든 도련님, 안수겸의 야윈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굳은 살 하나 없이 고왔던 도련님의 손은 이제 거칠어지고 술기운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향이는 도련님이 내팽개친 낡은 붓을 조심스럽게 주워 들었습니다. 붓털은 다 빠지고 대만 남은 꼴이 마치 지금의 도련님 처지 같아 보였습니다. 향이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어둡고 차가운 방 안을 응시했습니다. 석가래는 썩고 벽은 허물어졌지만 이 오두막 안에는 아직 죽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향이는 밤새도록 먹을 갈았습니다. 서걱거리는 먹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낮게 깔리며 잠든 안수겸 도련님의 머리맡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먹을 가는 소리가 아니라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 향이가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산기슭 오두막의 아침은 지독한 술 냄새와 함께 밝았습니다. 어제 저작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다 향이의 등에 엎여온 안수겸은 해가 중천에 떴음에도 일어날 기척이 없습니다. 낡은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수겸의 손은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꿈속에서 겪는 고통 때문인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을 좀 다오.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정신을 차린 수겸 도련님이 몸을 일으키려다 이내 머리를 감싸 쥐고 다시 쓰러집니다. 그 소리에 밖에서 나무를 다듬던 향이가 말없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향이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장국 대신 시리도록 차가운 우물물한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날이 정신이 드십니까? 수겸은 향이가 건넨 물그릇을 낚아채듯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젖은 입술을 닦으며 제일 먼저 방구석을 살핍니다. 어제 마시다 남긴 술병을 찾는 것이지요. 하지만 방 안 어디에도 술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술은 어디 있느냐? 내 머리가 깨질 듯하니 어서 한 사발 가져오너라. 어서. 도련님, 이제 술은 없습니다. 곡기가 떨어져 술을 살 돈도 쌀을 구할 방도도 없사옵니다. 향이의 차분한 대답에 수겸의 눈에 도끼가 서립니다. 수겸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향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내가 감히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느냐. 어제 내가 장터에서 가져온 술이 분명 남았을 터인데 너까지 나를 가두고 굶겨 죽이려는 것이냐? 그래, 세상 천지가 나를 역적의 자식이라 멸시하니 너 같은 종년도 내가 우스운 모양이구나. 수겸은 미친 사람처럼 방 안에 괴짝을 뒤엎고 낡은 이불을 내팽개쳤습니다. 한때 정갈하게 책을 넘기던 그 고귀한 손이 이제는 자신의 옷자락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해 허우적거립니다. 수겸은 마당으로 뛰쳐나가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찌하여 저만 살려두셨습니까? 저 무도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을 보라고 저를 뒤주 속에 밀어 넣으신 것입니까? 글을 읽어 무엇하고 도리를 지켜 무엇합니까? 술이라도 마셔야 이 가슴에 불이 꺼질 것 아닙니까? 수겸은 마당에 흙을 한 웅큼 쥐어 허공에 뿌리며 통곡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취객의 행패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의 억울한 죽음을 목도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청년 선비에 찢겨진 영혼이 내지르는 비명이었습니다. 수겸은 옆에 있던 낡은 서류를 발로 찼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붓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따위 붓, 이까짓 대나무 막대기가 사람을 살리더냐, 가문을 지키더냐, 차라리 술병보다 못한 쓰레기다. 수겸이 붓을 집어들어 부러뜨리려 할 때였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향이가 전광석화처럼 달려와 수겸의 팔목을 꽉 잡았습니다. 평소에 고분고분하던 여종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수겸은 당황하여 향이를 쳐다보았습니다. 향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날이 지금 무엇을 부러뜨리려 하십니까? 그것은 붓이 아니라 대감 마님의 뼈이고 이 나라 선비들의 기계입니다. 술병을 들 손은 있어도 붓을 들 힘은 없으신 것입니까? 이거 놓지 못할까? 내가 감히 어디라고 손을 대느냐? 못 놓습니다. 아니, 안 놓습니다. 도련님께선 지금 세상을 탓하고 계시지만 제가 보기엔 도련님 스스로가 가장 비겁하십니다. 간신들이 무서워 도망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어 술병 뒤로 숨으신 것 아닙니까? 대감 마님께서 뒤주문을 열어주신 것은 술이나 마시다 죽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향이의 일침에 수겸은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림자처럼 살던 향이의 입에서 이런 불호령이 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향이는 수겸의 손에서 붓을 빼서 가슴에 품었습니다. 도련님,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그를 몰라 울고 있을 때 도련님께서 제 손을 잡고 흙바닥에 글자를 써주셨지요. 사람의 향기는 그래서 나오고 그 향기는 천리를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련님에게서는 천리를 가는 글의 향기가 아니라 고약한 술찌꺼기 냄새만 진동합니다. 이 꼴을 보려고 제가 목숨을 걸고 도련님을 구한 줄 아십니까? 향이의 목소리는 오두막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수겸은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는 향이의 뺨이라도 때릴 듯 손을 치켜들었으나 끝내 내리치지 못했습니다. 향이의 눈 속에 담긴 진심, 어린 슬픔과 애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겸은 힘없이 손을 내리고 또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안다. 나도 내가 한심한 것을 안다. 하지만 향이야, 눈만 감으면 아버님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어머니의 피 묻은 비녀가 눈앞에 아른거린다. 글을 읽으려 붓을 잡으면 손이 떨려 한 자도 쓸 수가 없단 말이다. 이 못난 놈을 어찌하란 말이냐. 향이는 울고 있는 수겸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수겸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도련님, 무서우신 것 압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십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련님이 붓을 잡기 힘드시다면 제가 먹을 갈고 종이를 펴겠습니다. 도련님이 길을 잃으시면 제가 등불을 들고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스스로를 역적의 자식이라 부르며 무너지지 마셔요. 도련님은 이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안수겸 도련님이십니다. 수겸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향이는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가문이 몰락하던 날 향이가 불길 속에서 치마폭에 감초 베어 나온 수겸의 초학서였습니다. 겉장은 검게 탔지만 속은 여전히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나리의 종이 아니라 수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채찍이 되겠습니다. 술을 찾으시면 냉수를 드릴 것이고 잠을 청하시면 글을 읽으라 깨울 것입니다. 저를 죽이셔도 좋으나 공부를 멈추지는 마십시오. 수겸은 향이가 내민 탄 책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술 기운이 가시고 차가운 산바람이 머릿속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수겸은 자신의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처음으로 향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 속에는 절망이 아닌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불씨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오두막 주변에는 어느덧 노란 산수유꽃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모진 겨울을 버텨낸 꽃봉오리처럼 안수겸 도련님의 멈춰있던 시간도 조금씩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향이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에서 다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이제 그 물은 술을 깨우는 물이 아니라 수겸의 정신을 씻어낼 정화수가 될 것이었습니다. 수겸은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향이가 건넨 책을 만져보았습니다. 바스라지는 종이의 감촉이 생경하면서도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붓 대신 술병을 들었던 방황의 시간은 길고도 깊었으나 이제 그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오두막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의 아침 풍경이 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전날 향이의 섯을 퍼런 일침에 정신이 번쩍 든 수겸 도련님이었지만 수년간 몸에 배어버린 술기운과 나태함이 그리 쉽게 떨어져 나갈 리 없었습니다. 해가 동산 위로 훌쩍 올라왔음에도 수겸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어서 세수를 하시고 글 읽을 준비를 하셔요. 향이의 목소리가 방문을 때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련님, 기력 없으신데 조금 더 주무셔요 하며 조심스럽게 방을 치웠을 향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목소리에 힘이 꽉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겸은 짜증 섞인 신음을 내뱉으며 이불 속에서 웅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향이야, 술 기운이 가시질 않는구나. 오늘만 좀 더 참아. 내일부터, 아니 모레부터 시작하마.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쾅 하고 방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향이는 어느새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단단한 표정을 하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향이의 손에는 웬 가느다란 대나무 가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으실 책을 이미 책상 위에 펴두었습니다. 10분 내로 나오지 않으시면 이 대나무 가지가 나리의 종아리를 대신 무난 인사 올릴 것입니다. 무엇이라? 내가 감히 주인인 나에게 매질을 하겠다고. 향이 너 정말 미쳤구나. 수겸이 벌떡 일어나 앉으며 소리를 쳤습니다. 아무리 몰락했다지만 양반의 자존심이 있었기에 종년이 매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요. 하지만 향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나무 가지로 방바닥을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양반은 예우를 갖출 때 양반인 것입니다. 술찌개미 냄새를 풍기며 이불 속에 처박혀 있는 자를 어찌 양반이라 하겠습니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분은 안수겸 나리가 아니라 그저 게으르고 겁 많은 사내일 뿐입니다. 어서 나오셔요. 향이의 기세에 눌린 수겸 도련님은 투덜거리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나니 정신이 조금 들었지만 눈앞에 놓인 광경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작은 뱅구상 위에는 밥상 대신 낡은 책 한 권과 벼루, 그리고 먹이 놓여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구나. 밥부터 먹고 글을 읽자꾸나. 오늘 외우기로 한 대목을 다 쓰시기 전에는 밥상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도련님. 대감마님께서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구절을 제가 펴두었습니다. 불이야. 비불능야.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서 쓰셔요. 수겸 도련님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수년 만에 잡아보는 붓이 왜 이리 무거운지 마치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린 것 같았습니다. 먹을 찍어 종이 위에 한자를 적어내려 가려 했지만 손이 사정없이 떨려 먹물이 방울져 떨어졌습니다. 못하겠다. 손이 떨려 글자가 나오질 않아. 향이야. 차라리 술을 한 잔만 다오. 술 기운이 돌면 손이 덜 떨릴 것 같구나. 수겸의 애원에 가까운 요청에도 향이는 단호했습니다. 향이는 수겸의 곁에 앉아 직접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서걱서걱. 먹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련님. 손이 떨리는 것은 술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떨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마주하기 두려운 그 마음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이지요. 제가 옆에서 먹을 갈 터이니 한자 한자 대감마님의 성함을 새기듯 적으셔요.
오늘 이 종이를 채우지 못하시면 정말로 굶으셔야 합니다. 수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향이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고도 엄격하여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수겸은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붓을 움직였습니다. 빗둘빗둘 예전의 명필은 간데없고 어린아이의 습자 같은 글자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지났지만 향이는 정말로 밥상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수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향이는 묵묵히 밭을 일구고 나무를 캤습니다. 수겸은 화가 치밀어 붓을 내던지고 싶었지만 떼약볕 아래서 자신보다 더 고생하며 일하는 향이의 뒷모습을 보니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향이의 저고리 뒷덜미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는 무엇을 위해 저토록 고생하는가? 종의 신분으로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도 아무도 탓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 초라한 오두막에서 나 같은 폐인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인가? 수겸의 마음 속에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수겸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을 주어 꾹꾹 눌러 썼습니다.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문장들, 어머니가 곁에서 등잔불을 밝혀주던 그 밤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종이 위에 옮겼습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향이가 종이 뭉치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빗둘빗둘하지만 정성이 담긴 글자들을 보고 향이의 눈시울이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향이는 칭찬 대신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획이 흔들리고 기운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채우셨으니 오늘 저녁은 올리겠습니다. 대신 밤에는 제가 낸 시제로 시 한 수를 지으셔야 잠자리에 드실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에는 아주 오랜만에 등잔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수겸은 배고픔을 달래며 향이가 준 거친 보리밥과 나물을 먹고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향이는 문 밖에서 바느질을 하며 수겸이 글 읽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향이야, 내가 준 시제가 매화더냐? 이 엄동설 안에 웬 매화란 말이냐? 도련님, 눈 속에서 피는 매화가 가장 향기롭다 하셨지요. 지금 도련님의 처지가 눈 속의 매화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시 한 수의 나리에 무너진 기계를 담아보셔요. 수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붓을 들었습니다. 동풍이 불지 않아도 내 스스로 꽃을 피우리라로 시작하는 서툰 시 한 구절이 완성되었습니다. 향이는 문틈으로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종 향이가 차린 밥상은 거칠고 보잘것없었으나 그 위에 담긴 훈장질은 세상 그 어떤 스승의 가르침보다 매서웠고 또 따뜻했습니다. 수겸 도련님은 글을 읽다 깜빡 잠이 든 향이의 머리맡에 자신의 겉옷을 덮어주었습니다. 붓을 든 수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떨림을 이겨낼 작은 힘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두 남녀는 그렇게 서로의 스승이 되고 채찍이 되어 어두운 밤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밤은 저작거리보다 일찍 찾아오지만 오두막 안의 시간은 이전보다 훨씬 길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겸의 방 안에는 이제 술 냄새 대신 은은한 먹향이 배어들었습니다. 향이가 매일 아침 정성껏 닦아놓은 벼루와 붓은 달빛을 받아 검은 광택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공자께서 말씀하신 학이 시습지, 불여겨로의 참뜻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배우고 익히는 것이 즐겁다는 뜻입니까? 향이가 문 밖에서 바느질감을 챙기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제 향이는 단순한 수발을 넘어 수겸이 읽는 글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는 토론의 상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겸은 붓을 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시험을 치르기 위해 달달 외우던 구절이었지. 하지만 가문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보니 알겠더구나. 배운다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무너진 내 마음을 지탱할 뼈대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향이, 내 질문이 날카롭구나. 너는 어찌 그리 잘 아느냐? 향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예전에 제 손을 잡고 글을 가르쳐 주실 때 저도 모르게 글의 맛을 알아버렸나 봅니다. 도련님께서 소리내어 글을 읽으실 때마다 담 너머에서 그 소리를 귀에 담고 가슴에 새겼사옵니다. 종의 신분이라 감히 붓을 들지는 못했어도 도련님의 목소리가 제 스승이었습니다.
수겸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자신이 방황하며 술병을 잡고 세상을 저주하던 그 긴 시간 동안 향이는 자신이 남긴 글의 부스러기를 모아 지혜의 꽃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겸은 문을 열어 향이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리 들어오너라. 이제는 담 너머에서 들을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함께 읽자꾸나. 내가 나보다 물리가 더 트인 것 같으니 내가 오히려 너에게 배워야 할 처지로구나. 향이는 황송해하며 사양했지만 수겸의 고집에 못 이겨 조심스럽게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겸은 향이에게 붓을 쥐어주었습니다. 향이의 거친 손마디가 수겸의 하얀 손과 대비되었습니다. 그 손은 수겸의 술값을 마련하느라, 그의 끼니를 챙기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헌신적인 손이었습니다. 자, 써보거라. 내 이름 향기향, 자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향이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움직였습니다. 비록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으나 수년간 수겸의 글씨를 눈으로 훔쳐본 덕에 그 필치가 단아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내려앉은 먹물은 마치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는 듯했습니다. 수겸은 그 글자를 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향이야, 내가 참으로 부끄럽구나. 너는 이토록 맑은 정신으로 나를 지키고 있었는데 나는 역적의 자식이라는 핑계로 내 이름 석차를 진흙탕에 처박고 있었으니 말이다. 내가 쓴 이 글자가 나를 꾸짖는 것 같구나. 도련님, 지나간 시간은 걸음일 뿐입니다. 그 걸음이 있어야 꽃이 더 진하게 피는 법이지요. 대감마님께서 주신 수겸이라는 이름은 닦고 겸손하라는 뜻이니 이제부터 다시 닦아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아침 우물물을 꿰듯 도련님의 마음을 닦는 먹을 갈아 올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주종의 신뢰를 넘어 같은 길을 걷는 도반의 깊은 유대감이었습니다. 수겸은 문득 향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고생 끝에 수척해졌지만 눈동자만큼은 예전보다 더 깊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향이야, 만약 내가 다시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세운다면 그때는 너를 종이 아니라 내 곁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으로 맞이하고 싶구나. 이것은 술김에 하는 소리가 아니다. 내가 없었다면 안수겸은 이미 산속에 썩은 고목이 되었을 것이다. 향이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그런 말씀은 나중에 급제하신 뒤에 하셔요. 지금은 오직 글에만 전념하셔야 합니다. 제 마음은 이미 도련님의 먹물 속에 녹아 있으니 걱정 마시고 붓을 놀리셔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늦도록 글을 읽고 문장을 나누었습니다. 수겸이 한 시를 지으면 향이가 그 시의 부족한 점을 넌지시 짚어주었고, 향이가 옛 성현의 가르침을 물으면 수겸이 깊이 있는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오두막 밖에는 달빛이 내려앉아 은세계를 이루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먹향이 꽃향기보다 진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수겸은 더 이상 술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같이 일어나 정신을 가다듬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향이가 정성껏 달인 찻잔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수겸의 차가웠던 심장을 녹여주었습니다. 글을 읽는 소리가 산새 소리와 어우러져 오두막 주위를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산민마을에서는 수겸이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기하는 눈초리와 몰락한 가문을 비웃는 무리들이 이 평화를 깨뜨리려 다가오고 있었지만 수겸과 향이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성벽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수겸은 이제 압니다. 자신이 드는 이 붓이 아버님의 원수를 갚는 칼날이 아니라 향이와 같은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달빛 아래 흐르는 먹향은 그렇게 한 남자를 소년에서 대장부로 방황하는 선비에서 참된 학자로 변모시키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날씨는 변덕스러운 법이라지만 며칠째 이어지는 눅눅한 안개와 찬바람은 기어이 오두막의 온기를 앗아갔습니다. 밤낮 없이 수겸의 책상을 닦고 끼니를 챙기며 남의 집 빨래터에서 얼음물을 만지던 향이가 결국 쓰러지고 만 것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시리던 날, 수겸은 늘 들려오던 아궁이 앞에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향이야, 향이야 있느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향이가 거처하는 문간방을 열어젖힌 수겸은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호치불 한 장의 의지에 눈 향의 얼굴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붉은 꽃이 핀 듯했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헛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먹을 더 갈아야 글 읽는 소리가 멈추시면 안 됩니다. 아픈 와중에도 오직 수겸의 항문 걱정뿐인 향이의 모습에 수겸의 심장은 바늘로 찌르는 듯 아려왔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온 수겸은 당황하여 대야에 물을 떠다 향이의 이마를 닦아주었지만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몰랐습니다. 당장 약재를 쓰지 않으면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수겸은 벽장 깊숙한 곳, 자신의 자존심처럼 숨겨두었던 마지막 유품인 옥색 비단 도포를 꺼내 들었습니다. 향이야, 정신 차리거라. 내가 약을 구해올 터이니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 내 말이 들리느냐? 수겸은 낡은 갓을 깊게 눌러쓰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한때 안진사 대개 천재라 불리며 칭송받던 그가 이제는 뗏물 묻은 비단옷을 들고 장사치들과 흥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시장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이제는 옷까지 팔아 술을 사려나 보다라는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겨우 약값을 마련해 약방으로 달리던 길에 수겸은 원치 않는 인물을 마주쳤습니다. 바로 가문이 몰락할 때 가장 먼저 등을 돌렸던 문중어른 안문장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수겸이가 아니냐? 역적의 멍에를 쓴 놈이 어찌 장터를 활보하며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냐. 부모는 땅속에서 통곡하는데 자식놈은 비단옷을 팔아 제 배를 채우려 장바닥을 뒹구는구나. 문중어른은 가래침을 뱉으며 수겸을 모욕했습니다. 가문이 풍비박산 날 때 모른 척했던 이들이 이제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라며 멸시하는 현실의 수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높여 항변하고 싶었지만 집에서 죽어가는 향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수겸은 피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이고 좁은 골목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방을 나와 서둘러 산으로 향하려던 찰나 옛 서원 동기였던 만수 일행이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여보게 수겸이, 이게 누구인가? 우리 안도련님께서 약봉지를 들고 어딜 그리 바삐 가시나? 설마 그 여종년이 아프기라도 한 것인가? 자네도 참 한심하군. 계집종 하나 때문에 양반 채통을 다 버리고 장바닥을 헤매다니. 만수는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수겸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수겸은 비켜달라 요청했지만 만수는 수겸의 어깨를 꽉 쥐고는 억지로 근처 기방인 청양각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러지 말고 한참 마시게. 자네가 약을 갖다 준다 한들 그 천한 종년이 살면 얼마나 더 살겠나? 오늘은 내가 자네의 시름을 달래주려 하네. 이 술 한 잔이면 문중어른에게 당한 수모도 다 잊힐 터이니. 화려한 자개 가구가 놓인 기방 안 가야금 소리가 귀를 자극하고 기생들의 진한 분내가 사방에서 밀려왔습니다. 만수가 들이미는 독한 술잔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방황의 기억을 일깨웠습니다. 그래, 어차피 나는 역적의 자식이고 과거 시험을 본들 무엇이 달라질까? 향이가 죽으면 나도 끝인데 하는 나약한 생각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기생 한 명이 수겸의 품에 안기며 콧노래를 섞어 술을 권했습니다. 도련님, 이리 고운 얼굴에 어찌 수심이 가득하실까? 이 술 한 잔에 세상 모든 근심을 실어 보내셔요. 수겸의 손이 술잔으로 향하려던 찰나였습니다. 품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아침의 향이를 위해 지은 귀한 약봉지였습니다. 순간 고열로 신음하면서도 도련님, 글을 읽으셔야 합니다라고? 웅얼거리던 향이의 목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수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를 살리려 뒤주 앞에서 포졸들을 유인했던 아이,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려고 종아리에 매를 들던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 비릿한 술잔을 든단 말이냐. 수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껴안은 기생을 거칠게 밀치고
만수가 내미는 술상을 발로 차 엎어버렸습니다. 치워라. 너희의 술은 짐승의 피보다 더럽고 이 웃음소리는 악귀의 울음보다 소름 끼친다. 내게 소중한 것은 이 술잔이 아니라 나를 믿고 기다리는 그 아이의 생명이다. 수겸은 바닥에 떨어진 약봉지를 소중히 가슴에 품고 기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만수가 뒤에서 이 미친놈아, 평생 그렇게 거지처럼 살아라 하고 소리쳤지만 수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두운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가시덩굴에 얼굴이 긁혔지만 약봉지만큼은 흙이 묻지 않도록 옷 속에 꼭 감추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수겸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약을 다렸습니다. 부채질하며 연기를 마시는 수겸의 눈에는 참회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잠시나마 세상을 원망하며 유혹에 흔들렸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향이야, 약을 가져왔다. 제발 한 모금만 마셔다오. 내가 일어나야 내가 다시 붓을 잡지 않겠느냐. 내가 없으면 내 이름 수겸도 아무 의미가 없단다. 정성껏 달인 약을 향의 마른 입술 사이로 흘려넣으며 수겸은 밤새도록 향이의 차가운 손을 비비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달빛 아래서 붙대신 약탕기를 든 수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숭고해 보였습니다. 이번 시련을 통해 수겸은 깨달았습니다. 향이는 단순히 수발을 드는 종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는 유일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겸이 밤새 정성을 다해 달인 약 덕분이었을까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향이가 사흘 만에 겨우 눈을 떴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제 곁을 지키며 약탕기를 붙잡고 졸고 있는 수겸을 본 향이는 말할 수 없는 송구함과 애틋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향이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한양에서 열리는 별시가 이제 고작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도련님, 어서 붓을 잡으셔요. 제가 몸을 추슬렀으니 이제 제 걱정은 마시고 글에만 전념하셔야 합니다. 향이는 아직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마당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었습니다. 수겸이 한양까지 갈 노잣돈은커녕 과거장에 입고 갈 번듯한 도포 한 벌 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향이의 약값을 구하려 수겸이 마지막 비단옷까지 팔아버렸으니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여기저기 기운 낡은 무명옷뿐이었습니다. 명문가 안씨의 자손이 어찌 저런 헌 옷을 입고 과장에 드신단 말인가. 선비의 기계는 꼿꼿해야 하거늘 내 어찌해서든 도련님의 앞길을 열어드려야 한다. 향이는 방 안에서 글 읽는 수겸의 목소리를 들으며 뒷마당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고이 길러온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만져보았습니다. 여인에게 머리카락은 신체의 일부이자 자존심이며 처녀에게는 목숨처럼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향이에게 그 머리카락은 이제 수겸의 미래를 바꿀 마지막 재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겸이 인근 산사로 스님을 뵙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향이는 장터의 가채 상인을 만났습니다. 이 머리카락이면 도포 한 벌과 한양까지 갈 노잣돈이 되겠습니까? 상인은 향이의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호, 이 정도 길이와 윤기라면 도포는 물론이고 넉넉한 노잣돈도 나오겠구먼. 하지만 아깝지 않겠나? 이리 고운 머리를 자르면 시집은 다 간 셈인데. 향이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집보다 귀한 분의 앞길이 달린 일입니다. 어서 잘라주셔요. 도련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서걱, 서걱. 날카로운 가위질 소리가 들릴 때마다 향이의 어깨 위로 검은 머리카락이 힘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짧아질수록 향이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낯선 모습에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상인이 건네준 돈주머니를 품에 꼭 쥔 향이는 서둘러 머리수건을 깊게 눌렀었습니다. 저녁 무렵 돌아온 수겸은 향이의 달라진 차림새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향이야, 날이 덥지도 않은데 웬 수건을 그리 꽁꽁 싸매고 있느냐? 어디 또 몸이 안 좋은 것이냐? 아닙니다, 도련님. 그저 바람이 차서 좀 둘렀을 뿐입니다. 그보다 이것을 보셔요. 향이는 보자기에 쌓인 새하얀 도포와 묵직한 돈주머니를 내놓았습니다. 수겸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내가 이 큰 돈을 어디서 구했단 말이냐? 설마 또 위험한 일을 한 것은 아니겠지? 걱정 마셔요, 도련님. 예전에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비녀를 처분하고 틈틈이 모아둔 품삯을 합친 것뿐입니다. 이제 과거장에 입고 가실 옷도 마련되었고 노잣돈도 충분하니 부디 이번 시험에서 아버님의 누명을 벗겨주셔요. 수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향이를 바라보다가 바람에 살짝 들춰진 향이의 머리수건 사이를 보고 말았습니다. 짧게 잘려나간 머리카락 끝자락이 보인 것입니다.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향이야, 너 내 머리카락을. 수겸은 떨리는 손으로 향이의 수건을 벗겼습니다. 삐죽삐죽 짧게 잘린 향이의 머리가 드러나자 수겸은 그만 도포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미련한 아이야, 내가 어찌 이토록 큰 희생을 한단 말이냐. 내 도포가 무엇이고 내 노잣돈이 무엇이기에 내 몸을 상하게 한단 말이냐. 수겸은 향이를 품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가문이 몰락했을 때도 이토록 가슴이 미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여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내던진 향이의 충심과 사랑이 그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 울지 마셔요. 머리카락이야 다시 자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도련님의 재주가 썩고 대감님의 원통함은 영원히 묻힙니다. 저는 도련님의 머슴이고 종입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 머리카락 좀 자른 것이 무슨 대수라고 이러십니까? 향이는 오히려 웃으며 수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수겸에게는 세상 그 어떤 칼날보다 예리하게 다가왔습니다. 수겸은 그날 밤 향이가 사온 새도포를 머리맡에 두고 밤새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께 드리는 절이요, 자신을 다시 살린 향이에게 드리는 맹세의 절이었습니다. 향이야, 내 약속하마. 내 이번에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면 제일 먼저 너의 잘린 머리카락을 금비녀로 장식해 줄 것이다. 너를 다시는 종이라 부르지 않게 할 것이며 세상 그 어떤 귀부인보다 높게 대우할 것이다.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마. 수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의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향이는 수겸의 짐을 챙기며 묵묵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천리 길 한양으로 떠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겸은 향이가 마련해준 도포를 입고 괴나리 붙짐을 맸습니다. 오두막을 떠나며 그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짧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손을 흔드는 향이의 모습이 멀어질수록 그의 걸음걸이는 무거우면서도 힘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선비의 과거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여인의 인생을 짊어진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행진이었습니다. 수겸은 가슴 속에 품은 붓과 향이의 정성을 되새기며 안개 낀 상기를 뚫고 대궐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천리 길 한양 땅, 그곳에는 수겸을 무너뜨렸던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는 목숨보다 귀한 머리카락을 내어준 가장 든든한 아군, 향이가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리 길을 걸어 도착한 한양은 수겸이 기억하던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를 맞이하는 공기는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도성안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유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과거 시험의 열기는 끓는 가마솥처럼 뜨거웠습니다. 수겸은 향이가 제 머리카락을 잘라 마련해준 새하얀 도포 자락을 여미며 창경궁 명정전 앞으로 향했습니다. 향이야, 내가 내어준 그 간절한 기도를 내 어찌 잊겠느냐. 어리숙한 양반과 자제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스스로를 단련해온 수겸의 눈빛은 예전의 유약함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장의 입구에서부터 시연이 닥쳤습니다. 응시생의 명단을 확인하던 관원들이 수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이었습니다. 멈춰라. 너는 대역죄로 멸문당한 안윤수의 자식 안수겸이 아니냐? 죄인의 핏줄이 어찌 감히 성스러운 과장의 발을 들이려 하느냐. 당장 물러가라. 주변에 모여있던 유생들이 일제히 수겸을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자가 그 망나니 안친사 아들이냐. 뻔뻔하게도 여기까지 기어왔군. 하는 멸시와 조롱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예전에 수겸이었다면 술병을 내던지며 울부짖었겠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습니다.
수겸은 흔들림 없는 자세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관원을 응시했습니다. 가문은 몰락했으나 소생의 학문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정식으로 공포한 별시 이건을 법전 어디에 역모로 몰린 자의 자식이 글을 쓰는 것을 금한다 되어 있단 말입니까? 소생은 오늘 죽은 아버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 나라 백성 안수겸으로서 제 실력을 보이고자 왔으니 길을 비키십시오. 수겸의 서슬 퍼런 일갈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화려한 일산을 앞세우고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님 안진사 어른을 사지에 몰아넣고 가문을 무너뜨린 원수 이조판서 박종익이었습니다. 박종익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수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수겸을 훑어보았습니다. 허허, 뒤주 속에서 쥐새끼처럼 살아남더니 제 발로 지옥을 찾아왔구나. 내 아비가 옥사할 때 그 씨를 말리지 못한 것이 내 평생의 한이었거늘. 좋다. 내 놈의 그 가당치 않은 문장이 어디까지 가는지 내 직접 지켜보마. 들여보내라. 어차피 낙방하여 끌려나가는 꼴을 보는 것도 재미 아니겠느냐. 박종익의 조롱 섞인 허락에 길을 막던 포졸들이 물러섰습니다. 수겸은 원수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눈앞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품 안에 붓을 던지고 그의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수겸은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지금 휘둘러야 할 것은 피 묻은 칼이 아니라 진실을 밝힐 서슬 퍼런붓이었습니다. 드디어 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커다란 게시판에 오늘의 시제가 적힌 글귀가 올라갔습니다. 민초의 눈물은 바다가 되고 그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뒤집기도 한다. 백성의 고통과 왕의 도리를 묻는 엄중한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유생들은 혹여 권력자의 심기를 거스를까 몸을 사리며 화려한 미사여구와 칭송만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수겸은 달랐습니다. 붓을 잡은 그의 손끝에는 산속 오두막에서 짧게 잘린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찬바람을 맞으며 자신을 배웅하던 향이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향이야, 내가 흘린 눈물이 바로 이 바다다. 내가 잘라 판 머리카락이 바로 굶주린 백성들이 쥐어짜는 마지막 고열이다. 수겸은 거침없이 붓을 휘둘렀습니다. 먹물이 종이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성난 파도가 바위를 치는 소리처럼 힘차게 울렸습니다. 그는 아버님이 상소문에 다 적지 못했던 권력자들의 횡포와 그 아래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참상을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문장으로 풀어냈습니다. 그것은 시라기보다는 통곡이었고 문장이라기보다는 절규였습니다. 이 글은 안수겸의 글이 아니다. 이 땅의 모든 짓밟힌 자들이 내 붓을 빌려 쓰는 피의 기록이다. 수겸의 붓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과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주변에서 글을 쓰던 유생들도 수겸을 비웃던 마음은 간데없고 그의 장엄한 필치에 압도되어 붓을 멈추고 멍하니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박종익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손을 떨었습니다. 저 문장이 장차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를 제출하는 순간 수겸은 온몸의 진기가 빠져나간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은 이상하리만큼 맑고 개운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하늘의 뜻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과장을 나오는 길, 다시 한번 박종익이 수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종익은 나지막이 하지만 잔인하게 속삭였습니다. 글은 훌륭하더구나. 허나 명심해라. 글은 종이 위에서만 춤출 뿐 권력은 사람의 목을 친다. 내 답안지가 최정관의 손에 닿기도 전에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역적의 자식에게 장원은 없다. 비웃음을 남기고 떠나는 박종익의 뒷모습을 보며 수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유약했던 안수겸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는 가슴 속에 품은 향의 헌신과 아버님의 유지를 떠올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태워보아라. 진실은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아 세상을 태울 것입니다. 향이가 준 이 붓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그날 밤 한양의 낡은 여각방에서 수겸은 고향 오두막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향이는 지금쯤 정화수를 떠놓고 달님에게 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짧아진 머리카락을 만지며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을 향이의 모습이 그려지자 수겸의 눈시울이 부러졌습니다. 향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내 뒤에 숨던 겁쟁이 안수겸은 이제 죽었다. 이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날이 머지않았다. 수겸은 향이가 챙겨준 낡은 보따리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청했습니다. 꿈결 속에서 향의 머리카락은 다시 길게 자라나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그 향기로운 먹취가 온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가장 찬란한 승리의 전조였습니다. 수겸이 괴나리 보찜을 메고 산모퉁이를 돌아 나간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 먼지 낀 길 위에 남겨진 말발굽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향이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두막에 남은 것은 서늘한 산바람과 주인을 잃은 빈 책상, 그리고 벽 구석에 외롭게 놓인 벼룩뿐이었습니다. 향이는 습관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두 버들통에 가득 물을 담아 올리던 평소와 달리 이제는 물 한 바가지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향이는 굳이 무거운 물통을 2개나 길어 올렸습니다. 몸이 고되어야 마음속에 들어찬 수겸에 대한 걱정이 조금이라도 덜어질까 싶어서였습니다. 도련님, 지금쯤 어디쯤 지나고 계실까요? 험한 산길에 발이라도 접지르지는 않으셨는지, 혹여 지난번처럼 무례배들을 만나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 건 아닌지. 향이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마당을 쓸었습니다. 수겸이 머물던 방은 여전히 먹향이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향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 그가 쓰던 붓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붓털 하나하나를 고르며 그가 이 붓으로 한양의 과장에서 당당히 진실을 써 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상상이 깊어질수록 현실의 고독은 더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밤이었습니다. 산속의 밤은 유독 깊고 길었습니다. 예전에는 수겸의 글 읽는 소리가 오두막의 정막을 채워주었지만 이제는 이름 모를 산짐승의 울음소리만이 문창지를 흔들 뿐이었습니다. 향이는 머리 수건을 고쳐맸습니다. 잘려나간 머리카락 끝이 뒷덜미를 스칠 때마다 차가운 소름과 함께 그날의 결단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내 머리카락이 아깝지 않다. 다만 이 보잘것없는 희생이 도련님의 앞길에 작은 등불이라도 될 수만 있다면. 향이는 매일 밤 달이 뜨면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오두막 뒷산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정화수 위로 비친 차가운 달 그림자를 바라보며 향이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는 길고도 간절했습니다. 자신의 명주를 깎아서라도 수겸의 급제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찬서리가 내리는 밤에는 손마디가 굳어 감각이 없었지만 향이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우리 도련님을 살펴주옵소서. 안씨 가문의 억울한 원혼들이 지켜보고 계실 터이니 도련님의 붓끝에 신명 나는 기운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저들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당당히 대감마님의 누명을 벗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마친 향이는 방으로 돌아와 촛불을 켜고 글을 썼습니다. 수겸에게 배운 서툰 글씨였지만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그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종이가 귀에 마당의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수겸이 돌아올 때쯤이면 마당 가득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향이의 몸은 야위어갔습니다. 수겸의 노잣돈을 마련하느라 자신의 끼니는 죽 한 그릇으로 때우기 일쑤였고 밤샘 기도로 잠을 설친 탓에 눈가는 휑하게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오두막을 지나며 역적의 자식 기다려 뭐 하느냐. 한양 가면 분명 예쁜 양반과 처자에게 장가들어 너 같은 건 잊을 거다라며 침을 뱉고 가도 향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수겸은 욕바지일지 모르나 향이에게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였습니다. 향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겸이 장원이 되어 금이환양하든 혹은 지친 몸으로 낙방하여 돌아오든 자신은 그를 변함없이 맞이할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향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수겸이 어사화를 쓰고 백마를 탄 채 오두막으로 달려오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의 수겸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 묻은 도포를 입은 채 향이를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향이는 가슴이 두근거려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향인은 그 밤으로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 정화수 그릇이 엎어지고 몸이 젖었지만 향인은 맨발로 바닥을 기며 빌었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셔요. 도련님에게 가야 할 애군이 있다면 모두 제게 주셔요. 저는 비천한 몸이라 없어져도 그만이지만 도련님은 이 나라의 어두운 구석을 밝혀야 할 뿐입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만 돌아오게 해주셔요. 향이의 무릎은 바위에 긁혀 피가 났고 목소리는 쉬어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오두막의 등불보다 더 밝게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인을 향한 충성심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한 남자를 건져 올린 여인의 지독하고도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향이는 오두막 마당에 내려와 수겸이 떠날 때 신었던 낡은 집신 한 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집신에 묻은 흙먼지마저 아까워 차마 털어내지 못하고 그 냄새를 맡으며 향이는 비로소 짧은 잠을 청했습니다. 빈집을 지키는 여종의 기도는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산곡을 메웠습니다. 수겸이 한양의 화려한 과장에서 수천 명의 유생과 다투고 있을 때 향이는 이 고요하고 외로운 오두막에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며 그의 승리를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향의 머리카락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날의 가위질 소리처럼 날카롭고 절박했습니다. 오두막 앞의 길은 여전히 비어 있었으나 향이의 기도 덕분인지 산수유 꽃봉우리는 조금씩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봄은 오고 있었고 그 봄의 끝에 들려올 발소리를 향이는 온몸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속 오두막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마을 어귀에서부터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소란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꽹과리 소리와 나팔 소리가 산을 울리고 붉은 옷을 입은 관원들의 행렬이 오두막을 향해 구불구불한 산길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지요. 향이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부를 때다 말고 멍하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곳이 장원 급제하신 안수겸 나리의 처소가 맞는가. 앞장선 관원의 호통 섞인 외침의 향이는 손에 쥐고 있던 부채를 떨어뜨렸습니다. 꿈에 그리던 소식,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던 그 기적 같은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이 우리 도련님의 댁입니다. 향이는 버선발로 마당에 뛰쳐나갔습니다. 관원들이 내미는 붉은 종이, 즉 방방내에서 하사받은 합격 통지서인 홍패를 보는 순간 향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대감마님의 원통한 넋을 달래고 가문의 몰락을 되돌릴 그 종이 한 장이 향이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행렬의 뒤편에서 말을 타고 나타난 것은 어사화를 쓴 수겸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낯선 사내가 말에서 내려 향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겸이 한양에서 급히 보낸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안나리께서 장원을 하셨으나 지금 당장 이곳으로 오실 수 없는 처지라 하셨소. 이 서찰을 보시오. 향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수겸의 반듯한 필치가 눈앞에 보였지만 내용은 차마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향이야, 내 마침내 뜻을 이루었으나 세상은 여전히 험난하구나. 장원이 되어 임금께 아버님의 억울함을 아뢰었으나 박종익 일파의 반발이 거세어 내가 지금 궐에 구금된 상태다. 저들은 나를 다시 영모의 자식으로 몰아 죽이려 한다. 내 목숨은 아깝지 않으나 내게 돌아가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 그것이 두렵구나. 향이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장원급제라는 영광의 정점에서 수겸은 다시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박종익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장원이 된 수겸을 상대로 마지막 도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어찌 이런 일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그 힘겨운 시간을 견뎌온 도련님에게 또다시 시련을 주신단 말입니까? 향이는 서찰을 가슴에 품고 오두막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벽장 속에 숨겨두었던 수겸이 남기고 간 마지막 증거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대감마님인 안진사가 죽기 직전 집사에게 맡겼던 박종익의 비리가 낱낱이 적힌 이면 상소문이었습니다. 수겸은 혹여나 가는 길에 빼앗길까 봐 가장 중요한 이 문서를 향이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한다. 이 문서만 있으면 도련님을 살릴 수 있어.
향이는 짧게 잘린 머리를 수건으로 질질 동여매고 보찜을 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계집이 한양까지 그 험한 길을 어찌 가느냐. 가봐야 너 같은 건 문전박대 당할 거다라며 말렸지만 향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향이는 다시 우물가로 가서 정화수를 떠놓고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이시여, 길을 열어주소서. 제 발이 닳아 없어지더라도 제 숨이 멎더라도 상관없으니 오직 도련님만은 살려주소서. 그분을 장원으로 만든 것이 제 기도였다면 그분을 살리는 것 또한 제 목숨의 몫입니다. 향이는 집신끈을 바짝 조여맸습니다. 천리길 한양, 그곳은 수겸을 집어삼키려는 괴물들이 웅크리고 있는 곳이었지만 향이에게는 오직 수겸이 있는 단 하나의 목적지였습니다. 향이는 오두막 문을 닫고 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지는 석양이 향이의 긴 그림자를 산길 위에 드리웠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향이는 수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복기했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진 그를 업고 오던 밤, 매를 들고 그를 읽으라 다그치던 아침,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던 그 서늘한 가위질 소리.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향이를 걷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밤이면 쏟아지는 비바람에 향이의 몰골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향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 산적을 만나면 죽음을 각오하고 벼랑 끝에 섰고, 배고픔에 정신이 혼미해지면 수겸의 서찰을 꺼내보며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도련님, 조금만 기다리셔요. 제가 갑니다. 향이가 가고 있습니다. 한편 한양의 옥사에서 수겸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종익은 그에게 상소문을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수겸은 피 묻은 입술을 깨물며 비웃었습니다. 상소문은 내 심장에 있다. 내 놈이 아무리 나를 죽인들 진실은 타오를 것이다. 수겸은 향이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남기고 온 상소문을 향이가 잘 간직하고 있을지, 혹여나 자신 때문에 향이까지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지 걱정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향이는 한양 도성의 숭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발바닥은 다 터져 피가 배어나왔고 입술은 타들어가 갈라졌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오두막의 그날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는 수겸을 살릴 마지막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용의 문턱을 넘어선 수겸과 그 용을 구하기 위해 천리 길을 달려온 여종 향이.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한양 도성 한복판에서 마지막 불꽃을 튀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숭례문의 거대한 성문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먼지 묻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해진 치맛자락 사이로 피 묻은 버선발이 드러난 초라한 몰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품에 안긴 보따리만큼은 마치 자신의 목숨인 양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향이는 숨을 몰아쉬며 거래 정문인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멈춰라. 이 비천한 여자가 어디라고 대궐 앞을 서성이느냐. 포졸들이 창끝을 겨누며 향이를 막아섰습니다. 향이는 그 자리에 엎드려 울부짖는 대신 품속에서 수겸이 보냈던 홍패와 비단 서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장원 급제하신 안수겸 도련님의 신표입니다. 도련님께서 간신들의 함정에 빠져 억울하게 옥에 갇히셨으니 제발 이 문서를 임금님께 전해 주십시오. 이 안에 도련님의 결백과 나라를 좀먹는 자들의 죄상이 들어 있습니다. 향이의 목소리는 갈라졌으나 그 기세는 천둥소리처럼 대궐 앞을 울렸습니다. 포졸들이 당황하며 향이를 끌어내려 할 때 마침 궐 밖으로 나오던 젊은 사간원 관리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수겸의 답안지에 감동했던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향이가 내민 서찰의 필적을 확인하고는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잠깐 이 여인을 안으로 들여보내라. 내가 책임지겠다. 향이는 그 관리의 도움으로 궐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단청과 위험 있는 정각들이 이어졌지만 향이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겸이 갇혀있을 차가운 옥사만이 머릿속에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궐내 추국장에서는 박종익이 수겸을 상대로 최후의 협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안수겸, 고집은 그만 피워라. 그 상소문만 내놓으면 장원급제도 유지해주고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마. 하지만 끝까지 버틴다면
너는 오늘로 역적의 자식으로 죽어나갈 것이다. 피투성이가 된 채 의자에 묶여있던 수겸은 고개를 들어 박종익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부귀영화. 내 놈의 손에서 나오는 피 묻은 금덩이 따위는 내게 필요 없다. 진실은 이미 산속 오두막에 살아있다. 너는 결코 그것에 닿지 못할 것이다. 박종익이 분노하여 칼을 뽑아 들던 그 찰나 정각 밖에서 임금의 행차를 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향이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전하, 여기 증거가 있사옵니다. 안진사 어른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박종익의 죄상이 담긴 문서입니다. 향이는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품에 소중히 간직해온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임금은 향이가 가져온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박종익이 군량을 빼돌리고 무고한 선비들을 영모로 몰아 죽인 모든 증거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종익, 내 이놈. 감히 내 눈을 가리고 충신을 죽였단 말이냐. 임금의 노성이 추국장을 진동했습니다. 박종익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박종익의 관복을 벗기고 그를 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 향이는 고개를 들어 묶여 있는 수겸을 바라보았습니다.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을 보자 참아왔던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수겸 역시 믿기지 않는 눈으로 향이를 보았습니다. 그 험한 천리길을 오직 자신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려온 가녀린 여인. 수건 아래로 삐져나온 짧은 머리카락이 그녀가 견뎌온 희생의 시간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향이야, 내가 어찌 여기까지. 임금이 친히 명하여 수겸의 포박을 풀게 했습니다. 수겸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향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대신과 포졸들이 지켜보는 대궐 한복판에서 서로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향이야. 내가 또 너에게 짐을 지웠구나. 아니옵니다, 도련님. 살아만 계셔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제는 정말 다 끝난 것이지요? 임금은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수겸의 아비 안윤수의 명예를 복권하고 가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라. 그리고 이 여인, 향이는 비록 신부는 비천하나 그 충심과 용기가 나라의 그 어떤 선비보다 높도다. 오늘부로 향이의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안수겸의 정실 부인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하노라. 임금의 교지는 파격적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수군거렸으나 누구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향이가 보여준 사랑의 힘이 그들의 명분보다 훨씬 더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수겸과 향이는 예전에 화려했던 안진사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저택의 영화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수겸은 향이의 손을 잡고 다시 그 산속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두 사람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틔웠던 성소와도 같은 곳이었기에 말입니다. 수겸은 향이의 짧은 머리를 가다듬어 주며 한양에서 제일 가는 세공사가 만든 금비녀를 꽂아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장신구가 아니라 지난 세월 향이가 흘린 피눈물에 대한 보답이자 평생의 맹세였습니다. 향이야, 내 약속했었지. 내 머리카락을 금비녀로 장식해 주겠다고. 이제 내 머리카락이 예전처럼 길어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 가문의 먹향이 끊이지 않을 때까지 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향이는 금비녀를 만지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도련님, 아니 이제는 제 서방님. 저는 머리카락이 짧아도 좋습니다. 서방님의 마음속에 제가 온전히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오두막 주변에는 어느덧 완연한 봄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운 것은 화려한 권력이 아니라 차가운 뒤주 속에서 견뎠던 인내와 한 여인의 지독하고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수겸은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예전처럼 흔들리거나 술기운에 비틀거리는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긴 머리카락을 잘라냈던 향이의 결단과 그 짧아진 머리칼을 가린 채 정화수를 떠놓고 빌던 그녀의 눈물겨운 정성이 붓끝에 고스란히 실린 힘있고 단단한 필체였습니다. 그가 쓴 첫 문장은 애지욕기생, 즉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히 살게 하는 것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수겸은 이 글귀를 적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다시 살게 한 것은 화려한 과거의 영광도 복수의 칼날도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을 지켜준 향이의 조건 없는 사랑이었음을 말입니다. 향이는 그 곁에서 여전히 정성껏 먹을 갈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번져나가는 진한 먹향은 이제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비바람을 견뎌내고 비로소 마주한 눈부신 삶의 향기였습니다. 천리길의 끝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주인을 살린 여종과 그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스스로의 삶을 바로 세운 선비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전설이 되어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옛날 담화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